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만재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꽤 성공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 나이는 62이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청춘이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24년 전부터 시작된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딸 이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그 긴 세월의 비밀을 풀어내려 합니다. 포항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드넓은 바다는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그리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딸 이내도 바다를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작은 손으로 파도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아내 백자형과 저, 그리고 5살 된 딸 이내와 함께였죠. 동생 부부도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를 일구느라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내지 못했던 저였기에 그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 했거든요. 출발 전 저희 셋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새잎 클로버 모양의 팔찌였는데 각각 한 잎씩 나눠 가졌답니다. 세 개가 모이면 완전한 클로버를 이루는 디자인이었죠. 팔찌 뒷면에는 우리 셋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유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이내는 그 팔찌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손목에 팔찌를 차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기뻐했죠. 아내와 저는 그런 이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완벽했어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다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까지. 이내는 모래성을 쌓으며 까르르 웃었고 아내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런 이내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넥타이를 풀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바닷물에 발을 담갔죠. 동생 부부도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행 둘째 날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연락이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 부부가 계획한 함정이었답니다. 회사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제가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제 고민을 알아챘는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괜찮아요. 회사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이해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가지 마요. 약속했잖아요. 이내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이내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이내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곧 돌아올게. 이틀만 기다려줄래? 이내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형, 걱정 말고 가세요. 우리가 자연 누나와 이내를 잘 돌볼게요. 특히 내 와이프가 이내를 너무 예뻐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동생의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이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래요, 오빠. 우리가 이내 잘 돌볼게요. 이내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내일 뒷산에서 바다 구경도 시켜주려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아내와 딸은 동생 부부와 함께 남기로 했죠.
떠나기 전 이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내의 팔에 채워진 클로버 팔찌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 팔찌가 우리를 항상 연결해 주는 거야.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내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은 제가 갑자기 돌아온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에 집중했고 빨리 처리해서 가족에게 돌아가려 했죠. 그날 저녁 동생의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내가 바닷가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저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고 경찰과 함께 밤새 이내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동생 부부는 충격받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연기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내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전국의 고아원을 수소문하고 실종 아동 전단지를 뿌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고 아내는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3년 전 아내마저 폐암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아내는 항상 팔찌를 보며 이내를 생각했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우리 이내 꼭 찾아줘요. 였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았고 유일한 위안은 제 팔목에 찬 클로버 팔찌 조각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것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나머지 2조각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항상 이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애석하게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은 포항의 작은 해안 도시를 크게 변화시켰고 저의 사업 역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했답니다. 포항에서의 일상 중 유일한 위안은 매주 한 번씩 방문하는 포항 칼국수집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아내와 함께 자주 찾던 곳으로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오랜 단골이다 보니 주인 김할머니와는 이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칼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다가와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요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참 특이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던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친절하답니다. 근처 바다양 식당에서 일하는데 사장들 모임에서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 소식만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무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할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어서 가게로 와주세요. 제가 그 아이 팔찌를 봤어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가슴이 쿵쾅거리며 칼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문 앞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바다양 사장이 그 아이를 데려왔었어요. 제가 음식을 내오다가 우연히 그 아이 팔찌를 봤는데 김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클로버 모양 팔찌의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찾던 그 팔찌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팔목에 찬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유하나, 29살이라고 하던데 나이까지 딱 맞았습니다. 제 딸 이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29살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제 딸 이내일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나를 알아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비서 김호준에게 바다양 식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미 제 마음을 알아챈 듯 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하나가 여기 들를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가게 특제 김치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뒀답니다. 기다림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시계 바늘은 마치 제 심장 박동만큼이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고 입안은 마치 사막처럼 바싹 말랐습니다. 24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니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저는 칼국수집 안쪽 자리에 앉아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작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곱게 묶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24년 전 아내의 젊은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눈매, 입술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클로버 팔찌를 선물 받고 기뻐하던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김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는 김치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슬쩍 제 쪽을 향해 눈짓을 했어요. 하나야, 잠깐 시간 있니? 우리 단골 손님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유하나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바지에 살짝 문질러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만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4년간 그려왔던 이 순간에 정작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꺼낼 수 없었답니다. 유하나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양에서 일하는 유하나라고 합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클로버 팔찌가 반짝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하나의 시선이
제 팔찌에 고정되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팔찌, 유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녀의 팔찌를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그 팔찌, 특별해 보이네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유아나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항상 소중히 간직했답니다. 이상하게도 이 팔찌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유아나가 바로 제 딸 이내였어요. 하지만 아직 전부 털어놓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유아나의 얼굴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어요. 김할머니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유아나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칼국수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녹차가 놓여 있었어요. 녹차에서 피어오르는 연한 김이 마치 제 마음속 혼란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영원히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팔찌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유아나는 자신의 클로버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팔찌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팔찌는 제게 유일한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꺼내는 듯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아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제 딸이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사실 저도 24년 전에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제 손이 떨리며 팔찌를 더듬었습니다. 유아나의 시선이 제 팔찌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팔찌가 너무나 흡사했어요. 단지 형태만 다를 뿐 재질과 디자인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아나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5살 이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이내의 팔목에는 분명한 클로버 팔찌가 보였습니다. 유아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 심장이 아프게 조여들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년 전 부산에서의 가족 여행 중에 제 딸이 실종되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유인혜였고 지금 살아있다면 당신 나이와 같을 거예요. 유아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깊은 충격과 혼란이 그녀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유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팔찌가, 그리고 이 사진이... 그녀의 말은 흐려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나의 팔찌 옆에 놓았어요. 두 팔찌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유아나는 숨을 멈췄어요. 우리 둘 다 그 순간의 무게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이내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두 개의 팔찌를 번갈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헤매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이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유인혜야. 제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묻어났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널 찾았는지. 그 순간 이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질문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내야, 난 널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고 실종 아동 전단지를 뿌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단다. 하지만 이내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충격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4년을 고아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알겠어, 이내야. 내가 필요한 시간을 가져. 하지만 부탁이 있어. 이 사진과 내 연락처를 가져가줘.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렴.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내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에 잠시 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24년 만의 접촉이었어요. 이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칼국수집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또다시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김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회장님, 시간을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내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손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새벽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내에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내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요. 바다에서 놀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 저를 숲으로 데려갔던 이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칼국수집에서 만났어요. 이내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어. 내가 사라진 그날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었단다. 동생 부부가 널 돌봐주기로 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일, 동생의 아내가 이내를 잃어버렸다는 황급한 전화, 그리고 그 후로 동생 부부가 회사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일.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내야, 내가 사라진 그날을 생각해보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이상해. 갑자기 온 회사 연락, 동생 부부의 행동, 그리고 내가 사라진 상황까지. 이내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내가 사라지기 전날 동생 부부는 너를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뒷산으로 소풍 가자고 했어. 내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이내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녀의 눈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실종된 후 내 동생은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어. 내가 널 찾느라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그리고 아내가 점점 쇠약해지자 동생 부부는 더욱 대담해졌지.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 내 동생이, 내 딸을, 어떻게 그런 상상을. 이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저를 일부러. 말을 잇지 못하는 이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요즘 들어 점점 의심이 커졌어. 내 동생이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했다는 것. 그가 항상 내 존재를 경계했다는 것. 넌 내 유일한 상속자였으니까. 제 목소리에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을 더듬어 봤지. 내가 사라진 날 동생의 아내는 너무 빨리 포기했어. 수색대가 충분히 찾기도 전에 아이가 없어졌다고 단정 지었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버려진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이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내야,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빼앗긴 거야. 내게서, 내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내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이내의 기억 속에서 깨어난 듯 했어요. 기억나요? 조금씩. 숲에서 헤매던 기억, 누군가 여기 있으렴, 곧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했던 것. 그게. 이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의 동생, 삼촌과 숙모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 내 딸을 빼앗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어머니를 슬픔으로 병들게 한 것을. 이내는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강인함이 빛났어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이내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 안에는 분명 우리 가족의 강인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정말 부녀 사이인지 확인해야 해. DNA 검사를 통해.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내의 눈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어.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24년이 지났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실종된 이후로
기록해온 모든 것이야. 탐정들의 보고서, 내 의심,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거기에는 내 삼촌 부부에 대한 의심이 적혀 있어.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마치 3년처럼 느껴졌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내와 저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내는 고아원에서의 삶, 20살에 홀로 세상에 나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포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내는 밝고 강인하게 자라났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아내를 닮은 듯 했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내는 분명 제 딸이었어요. 결과를 확인한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모아온 증거들과 함께 동생 부부를 고발했어요. 이내의 증언,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제 아내가 남긴 편지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동생 부부는 서로를 책망하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동생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동생 부부는 회사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내를 산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고아원 원장이 그녀를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동생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백자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내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클로버 팔찌 조각을 꺼내 아내의 팔찌와 함께 놓았습니다. 세 개의 조각이 만나 완전한 클로버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내는 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배웠지만 그녀의 열정과 총명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역업의 복잡한 과정을 빠르게 습득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녀가 타고난 사업가의 기질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칼국수집 김할머니와 바다양 사장님은 우리 가족의 재회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가족의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이 가졌던 클로버 팔찌처럼 말이죠. 이내가 회사에 합류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에서 이내와 저는 나란히 클로버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내의 사진을 놓았어요. 비록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동이 트는 포항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해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결국에는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내를 되찾은 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24년의 세월도 수많은 거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이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소중한 사람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의 의미,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떤 어려움과 배신이 있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